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법안의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심을 짓밟았다며 용산에서 규탄 대회를 벌였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의원 또다시 발언 논란을 일으키며 당내 파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복귀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여야는 상당히 여론전에 들어가면서 격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야당에서는 농심을 짓밟았다. 대통령에게 이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과연 농심을 짓밟은 법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은 우리 농업이 좀 미래로 가고 그다음에 이 쌀 농사에 주력을 하지만 이 쌀 농사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이 되면서 오히려 쌀값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불안정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자. 우리 농정 미래를 좀 새롭게 펼치자. 우리가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제 우리가 쌀 시장 개방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번 농정 사회가 한번 큰 변곡점을 겪었듯이 어차피 이게 한 번쯤은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지금 이 쌀값 이 남는 쌀을 정부가 모든 것을 전량 수매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그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쌀 농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말 국민 경제에 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안들은 여야가 충분히 숙기하고 협의해서 이게 본회의에 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이런 거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 또 무력화시키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의 53조에는 대통령이 분명히 국회 입법권을 존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입법 제의권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전량 수매를 의무화 담은 이 법안은 국가 경제를 조금 좀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쌀 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불안정 요소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정리해서 나가자는 측면에서 예. 저는 거부권 행사가 당연히 좀 판단에 따른 그런 정책적 의지였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도 혈세 투입이 불가피했고 과잉 생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여야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요? 대표적인 것이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예. 해서 반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해서 농민들이 찬성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이 많다. 이런 대중 영합주의에 의지한 법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우리 농업 관련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농업 분야가 취약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그 이외의 품목이 워낙 절대적으로 거의 자급률 뭐 10%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이 쌀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안정적인 자급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그 먹거리인 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접근이거든요. 이 법안을 낸 지가 8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화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야당에서 다수 의석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이 법을 강행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냅시다라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끼리의 대화가 일부 이어졌었고 여기에 국회의장이 그 행정부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약간의 유격을 뒀어요. 초과 생산량 3%를 3에서 5%이 정도의 행정부의 재량을 두고 그리고 쌀 가격도 5%였던 것을 5에서 8% 이렇게 유격을 두어서 행정부의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쌀값 보장을 하자. 쌀만큼 농민들에게 가장 큰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화가 없었다 혹은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혹은 국민의 민생에 대한 걱정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결국은 여야 간의 충돌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 계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두 분의 관련된 입장 좀 더 들어볼 건데요. 그 전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관련한 거부를 두고서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의 난타전이라고 할 만큼 계속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대담 이어가 보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쌀의 초과 생산량은 평균 11.3%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주신 3%에서 5%의 그 범위는 훨씬 벗어나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산 조정만으로도 과잉 생산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그래프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생산 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 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이 그래프는 저한테 미리 이거를 주신 적도 없고 10년에나 한 번, 20년에나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해가 않을 이야기라고요.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고 좀 고성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신정은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서류가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사실은 양곡관리법이 최초 제정된 건 194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직전에 이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식량 확보와 국민 경제, 민생 경제 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쌀 수매에 대한 것들을 밝히고 그다음에 여기다 쌀 가격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게 골자였는데 지금 이 법안은 2004년도에 개정된 법안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시대 상황과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천사를 겪어왔고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쌀 농사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과잉 공급됐다는 점은 분명하고 지난해만 해도 23만 톤이 쌀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추계로 나타난다면 2030년도에는 63만 톤까지 쌀이 과잉 생산된다. 그럼 이 쌀 수매를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지금 대체적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과연 그게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전량을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은 10년 전 100kg에서 지금 53.7kg인가로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쌀을 계속 정부가 의무로 매입해서 지금 보관하는 것들은 창고에 보관하다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수매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쌀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안정적 요소들을 정부는 이제 말하자면 매년 쌀을 수매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데 예. 굳이 이걸 이렇게 법안으로 정해서까지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쌀보다는 부족한 콩이라든가 그다음에 밀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재배하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 농정 미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틀어내서 좀 미래로 가는 것을 막자. 오히려 미래로 가는 것을 좀 하자. 특히나 우리가 쌀이 자꾸 이제 식량안보 얘기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자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쌀에 대해서 각 국가 간에 이제 이 수익 경쟁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건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자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밀 수익 가격이 높아졌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농민에게 오히려 권장함으로써 우리 농업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미래로 가는 그런 농정 정책을 펼치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를 한 총리와 지금 신이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논쟁을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충분한 쌀 공급이 과잉이라는 건 분명하고 대체 작물을 오히려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 농민들에게는 좀 고소득을 보장하고 우리는 전략 농업을 좀 앞으로 꾸며 나가는 이렇게 좀 양자가 같이 충돌하지 않고 이득을 다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 예산 낭비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 연구가 잘못됐다. 이게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총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정은 의원이 지금 정부가 지금 계산된 것을 자기가 받은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생산이 어쨌든 과잉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다 인정하는 사안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정말 안정적으로 이 쌀을 공급해주는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가는 방향성이 맞느냐. 이 점은 한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충분히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관련해서 8개월 동안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시 의원은 주장하더라고요. 이 부분 사실입니까? 어떤 대안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 민주당의 포퓰리즘 법안이다. 라는 공격 이외에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이 노력한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언론에도 한자도 안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마 정쟁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걱정만 우리 국민들이 하고 우리 농민들이 했었을 거예요. 저 대화에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앞으로 7년 동안 계속해서 남는다, 11% 이상 남는다라는 그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일부 수치를 대입해서 결론을 낸 건데 지난 7년 동안의 쌀값을 보면요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최고 정점을 찍을 때 우리 현장 농민들은 이제는 좀 쌀농사 질만하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좀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해를 했죠. 그런데 올해 너무나 폭락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그 안타까움을 결국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법으로 좀 보장을 해주자라는 시도고 이런 시도가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박근혜, 이명박 이 정부까지 모두가 다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법으로 만들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과거에는 여당이기 때문에 법을 안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은 쌀값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쌀 재배 면적을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휴경농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가공용 쌀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논에 대해서 대체작물, 조사료, 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미만의 자급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와서 이것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 과잉되고 있는 쌀 그리고 재배 면적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명박 문재인 정부 때 펼쳤던 그런 농업 정책들을 열심히 피면 돼요. 그러면 전체 면적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만 이야기하고 그 남는 쌀에 대한 수매 이 부분만 부각하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법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 농업 쌀 경지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수매하지 않는 이런 안전장치도 법안에 만들어놨고 그리고 각 지자체, 자치단체별로 경장 면적이 늘어났을 때에 페널티를 가하는 이런 것들도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법안들 때문에 일부 농업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악법이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불안감, 과잉 생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 법안에서 담아내고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단 한 건도 대안을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면서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 법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법안 자체가 지금 현재 2004년 개정안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농민들과의 여러 가지 채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도 이 법안 지금 8개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본회의에 왜 지켜봤느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좀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요. 그럼 책임 있는 여당일 때 이것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때 당시 저는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거 충분히 기억합니다.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이게 시장 경제 과도한 개입으로 부작용이 나갈 법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안 정부를 그 당시 안 했는데 자 그때 여당이었고 그다음에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당정이 다 함께 이 법안 추진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미래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 법안이 불가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온 건데 저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온다면 특히나 여당이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미리 얘기했으면은 저는 오히려 야당과 좀 여당의 시간을 줄 테니 우리 서로 토의합시다 해야지 이게 과연 본회의를 지켜보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는 마참 유도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충돌 정치가 온당한가? 물론 정부 여당이 대안을 내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에는 저는 뭐 대안을 내든 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농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든 거는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할 일인데.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행자 2명이 구조물 등에 맞아서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 지금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히 사고가 일어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로요,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지면서 보행자 2명이 구조물 등에 맞아서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다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을 좀 듣다가 그러니까 예, 이제 정리를 그러면서 저는 했는데요. 또 하나 이 법안의 문제가 과연 그럼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형평성이 맞느냐? 저는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보호하고 쌀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은 뭐 우리 많은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대체 작물을 짓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해서 전량 수매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고려도 좀 종합적으로 좀 그 정치권이 저는 논의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농민만을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농촌 지역 의원들, 국민의힘도 농촌 지역 의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백년지 대결 이렇게 말하자면은 무조건 그 전량 수매를 의무화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지적은 좀 정치권이 고민해봐야 생각합니다. 예,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전량 수매만이 아니고 그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법제화를 시키자라는 것이 이번 양국관리법 안에 들어가 있고 늘어날 경우에 제한한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계속해서 쌀값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그 경작 면적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까지 가는 것에 대한 이런 시급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리고 또 쌀값이 폭락하면서 이 부분을 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지금 이제 카드를 꺼냈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타작물과의 형평성 사실 이 부분은 좀 민망합니다. 듣기가. 그러니까 농업의 기본은 쌀입니다. 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품목만큼은 우리가 지키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결국은 그 기타 품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업 보조금들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것 말고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혹은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가 우리 정부와 우리 국가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라는 법안들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예. 예. 이 거부권이 행사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의결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아요. 재입법이 아니고요. 근데 이 재의결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은 이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에 요건이 좀 더 강화됐기 때문에 네, 통과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재의결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의결의 조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제 재의결이 되는데 맞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체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예. 의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의결이냐면 현재 이 법안이 민주당의 원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의 각각 의원들의 원안이 있고 이것이 그 농림해양식품 그 위원회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최종 본회의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정도 3에서 5, 5에서 8, 그 다음에 정부에서 경지 면적이 늘어났을 때 제재사항, 각 지자체별 제재사항 이런 것까지 다 포괄시켜서 수정안으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보다 더 후퇴한 안을 민주당이 사실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파국을 막읍시다. 이런 민생 사안을 가지고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대안을 만들어주면 그것 가지고 토론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농민과 우리 소비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릴 텐데 지금은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민주당 스스로 많은 양보를 했던 현재 통과된 안을 다시 수정할 이유는 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재의결 과정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혹은 우리 농민들의 이해 그리고 우리 식량 주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런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싶은 정치적 어떤 뜻도 일부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예, 이런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좀 만드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 의원님 마지막 말이 아마 민주당의 속내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고 우리는 다시 추진했지만 예. 이게 이게 무산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총선에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거부 프레임에 대해 더 씌우는 그런 이미지 정치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뭐 사실 재의결이 안 될 무망한 거 다 알면서 말하자면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빚은 이거 법안이 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국민에게 이제 그런 호소하는 전략인데 전 과연 그게 맞나요? 저는 어쨌든 전 국가가 저는 시장에 개입하는 건 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이런 유사한 법안들이 그 유럽에도 있었고 아시아 태국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 폐기가 됐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났고 어쨌든 지금 정부 추계에 따르면은 이렇게 2030년까지 정부가 3에서 5% 그러니까 과잉 생산된 거나 쌀값이 내렸을 때 그걸 조정해주는 이런 법안들은 어쨌든 저는 이게 1조 원 이상 지금 추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돈을 차라리 저는 미래 영농을 위해서 우리가 뭐 청년 벤처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 작물이라든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는데 물론 지금 정부 여당이 왜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저는 정부 여당이 지금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 당정협의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거니까 좀 속도 조절하는 게 맞는데 과연 이 법안을 다시 오기처럼 재부의해가지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저는 국민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그렇게 이미지 정치라는 게 과연 제1당으로 살 일인가라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법안에서 경지 면적에 대한 제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늘려나가고 쌀 생산량을 억제하고 충분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 모아놔도 쌀값 관리가 어느 정도 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1,4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0억 정도면 충분히 쌀값도 안정화시키고 생산량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한데 이거를 정부가 바뀌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으니까 법으로 안정화시키자라는 차원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70대 이상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직군 중에서는 보면 농업어업인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을 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 영남과 경북 그 농업을 하거나 이런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아마도 속이 탈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궁색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렇다면은 이게 재의결이 무산이 되면은 장외투쟁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보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장외투쟁이 가능하고 아마 예. 민주당 중심의 장외투쟁이 아니더라도 예. 이것을 바라보는 농업인 단체들의 장외투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직은 우리 농민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 정도의 시점인데 이것이 이제 거부권 행사가 끝나고 재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 정치권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농업인들로부터 아마 분출될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과 다툼 끝에 이렇게 거부권까지 행사하게 된 법안인데 진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첫날에 커다란 돌덩이를 치웠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설전을 주고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오시죠.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아닙니다. 표현합니까? 의도를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겸유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번에 아닙니다.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아닙니다. 제가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서 그 발언을 두고 진위를 비틀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발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은 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습니까? 큰 돌덩어리, 결국은 걸림돌이다. 그 걸림돌의 대표적인 것이 강제동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돌덩어리였구나 라고 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보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왜 곡해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뭐 화마에 휩싸인 이런 그 구설에 휩싸인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좀 겸손하게 대답을 하면 저런 정도의 언성을 높이는 이런 다툼은 좀 없지 않을까 싶고 예. 여전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성과를 부각하고 싶은데 부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사과가 안 나오는 것 아닌가, 겸손함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최소연 평론가님 의견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일단 돌덩이라고 표현한 그 워딩 자체는 예. 저 사실은 이제 이 진위는 이런 거였겠죠. 그동안 꼬인 실타래 혹은 맡겼던 물꼬를 이제 했다는 풀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큰 장애물처럼 지칭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반발을 산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 발언 자체가 이제 뭐 그 우리 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왜곡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다만 총리가 그동안에 그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치워졌다는 얘기는 했는데 지칭하지는 않았음에도 그렇게 해석의 요인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단어 선택이 저는 뭐 어쨌든 총리가 어쨌든 왜 돌덩이라는 단어를 저는 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위는 분명한 건 꼬인 실타래가 맡겼던 물꼬를 풀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일 관계를 미래로 나가게끔 담대한 그런 어떤 제안과 그런 어떤 발걸음을 디딘 만큼 우리 국내에서도 이걸 조금 뒷받침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질이 아닌 사실은 돌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본질은 아니거든요. 본질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총리가 마치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들의 모욕을 준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에서 저렇게 의원들께서 공박하시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저거는 그 본질을 비껴가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한일 관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디테일하게 좀 말하자면 그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는 것 오히려 그렇게 가야지 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꼬투리 잡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이 한일 관계 본질에 대해서 그 우회하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발언, 그러니까 두 차례나 이제 발언으로 좀 사과도 있었고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제주 4.3 추념식에 이제 윤 대통령이 가지 않은 것을 두고 그 발언을 하면서 4.3 기념일이 3.1절 그리고 광복절보다는 격이 낮다라고 해서 또다시 논란입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이 발언 논란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김재원 의원의 뭐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본인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어떤 논리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긴 맞죠. 우리가 5대 국경절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8.15, 그다음에 3.1절, 그다음에 뭐 제헌절, 한글날 그런 5대 국경일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일이 있는데 그럼 서해 수호의 날도 기념일인데 그럼 왜 대통령께서는 서해 기념일엔 가고 이 기념일은 안 갔냐? 예. 라는 또 반론에 또 직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다른 일정이 있었고 바로 그 직전에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그 경상 TK를 가는 그런 국민 통합 행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마치 4.3이 어떤 격이 낮아서 안 간 것처럼 오해하거나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렇게 얘기들은 저는 그건 오히려 또 다른 그 말하자면은 그 오해를 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더군다나 수석 최고위원인데 가장 예, 많은 예. 득표를 한 수석 최고위원인데 굳이 대통령의 행사 참석 유무에 대해서 그 무슨 격과 급을 따져가는
저렇게 얘기들은 저는 저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본인이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말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저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한 달 동안 방송 출연 안 하고 인터뷰 안 하겠다는 말이 저는 김재원 의원의 그게 좀 저렇게 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재원 의원의 모든 행보 하나, 단어 하나, 그다음에 말 하나 다 하나가 다 지금 당 지도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라면 김재원 의원이 정말 자숙하고 내가 혹시 이런 것들이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죠.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도 이제 불참해라. 방송 출연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충분한 징계라고 보시는지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 반성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받은 것이고 예.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김기현 대표 좀 강단 있게 하시오. 제대로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판인데 역사 인식에 있어서 총리가 보여준 돌덩어리 발언은요 상징적으로 한일 문제를 그동안 반일 정서가 돌덩어리 역할을 했다라고 읽힐 수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친일이냐 반일이냐라는 정서를 겨우 우리가 치유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시 또 그것이 불거졌고 그리고 또 좌냐 우냐 이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바로 4.3 제주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여전히 그 사상을 표명하는 발언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다른 기념일보다 좀 격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지한 겁니까? 무식한 겁니까? 아니면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4.3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저분의 마음속에는 5.18이든 혹은 4.3이든 국가 차원에서 추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이 깃들여져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죠. 국가 기념일 다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정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4.3에 희생된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4.3이 국가 기념일로 치러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사실 다행이고 상처를 회복하는 이런 길인데 이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한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국민들을 여당은 특히나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잔소리, 서운함,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줄 때 제대로 된 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뭐 조수진 의원도 그렇고 되게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정광훈 목사 관련한 발언이 있었을 때도 홍준표 시장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자 정광훈 목사가 저 사람 탄핵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고 거기서 김기현 대표가 중재를 잘 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좀 당내 주도권 싸움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광훈 목사의 입김이 이렇게까지 센 건가 국민적인 그런 의문도 좀 드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총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뭐 선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선거라는 게 지지층보다는 중도 확장성을 가졌을 때 비로소 승리하는 거고 내년 총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냐? 뭐 국민의힘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고 이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지금 거야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다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 마음을 사고 접근하고 하는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가 이런 발언과 이런 어떤 그 당에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른바 특정 그 극우 세력들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저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고 그런 선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국민들이 이게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면서도 중도를 확장하는 정당이구나 이런 점에서 마음의 지원을 하고 우리가 확장했을 때 비로소 총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힘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김기현 대표가 말하자면 지금 뭐 연포탕 얘기하는데 저는 연포탕이 이런 데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저는 선을 그을 건 긋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모습들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시장이
말하자면 자기 당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뭐 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 최소한 저는 저런 얘기들을 김기현 대표가 최소한 어떤 저런 얘기들을 쓴소리로 한번 들었을 때는 바로 그래도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리더십이 좀 보여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동시다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10개 시군구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대상 지역은요,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그리고 대전 서구, 충북 오천군, 전남 순천시 한평군, 경북 영주시입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오늘 전국 이 9개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이제 뽑는 곳은 이제 한 곳입니다. 전북 전주 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를 내지 않았고 6명의 이제 후보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이곳의 이제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북 전주 을의 현재 투표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4%입니다. 현재까지 6명의 후보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두 분께 좀 지금 어떤 전망하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투표율이 뭐 많아야 20%는 넘지 않을 거라는 게 분석인데 예. 그렇다면 저는 조직표가 승부를 가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 저는 진보당과 무소속 후보가 격축을 벌일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느냐 어떤 그 정말 유의미한 득표를 보여주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20% 관심도 없고 20%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지금 조직표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의 계열에 있다가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의 선전과 그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거의 지금 정의당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던데 저는 그 두 분의 그 분들의 어떤 선전을 주목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 여기에선 얼마만큼 정말 전주 표심을 그러니까 전북 표심을 당이 흡수해냈느냐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10개월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심을 바로미터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소속이 이제 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후보가 이제 2명인데요. 어떤 좀 전망 갖고 계시는지요?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못 받는 선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석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관심거리는 진보당이 과연 부활할 것이냐. 예.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해산된 정당의 어떤 일종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 정당이 부활했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그 정치 지형의 작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진보 영역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정의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 간에 어떤 관계가 또 형성될 거냐라는 것들이 좀 궁금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의원들이 상당히 지역에 오랜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바로 옆 지역구에서 뭐 군수도 하고 또 전주 지역에서 뭐 시장 출마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의 어떤 뿌리는 무소속 후보들이 굉장히 좀 강할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은 어제 리얼미터 조사 뭐 아시겠지만 현재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뭐 정당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예상했던 득표율보다도 좀 적게 득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번 그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포인트는 정의당이 과연 진보당이요. 진보당이 진보당. 과연 그 원내 진출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에 따른 진보 정치 영역의 어떤 지형 변화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